숨 쉬어요. 죽으면 안 돼. 숨 쉬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강원도 산속 계곡. 한 남자가 입술이 파랗게 변한 여자를 등에 업고 빗속을 달렸습니다. 오두막 작업대에 여자를 눕힌 남자는 벌통으로 걸어갔어요. 떨리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손이었죠. 남자가 벌을 집어 여자의 인중에 갖다 댔습니다. 벌이 침을 쏘는 순간 죽어가던 여자의 몸이 활처럼 휘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혔던 숨이 터졌습니다. 가난한 양봉업자인 줄만 알았던 그 남자. 하지만 벽에 걸린 낡은 군복의 패치와 스크랩된 월스트리트 기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빗줄기가 쏟아지고 계곡물은 이미 흙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죠. 산사태 위험을 점검하러 나온 강진혁은 머리끝까지 흠뻑 젖은 채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코끝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진혁은 손등으로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의 시선이 절벽 중간쯤 뻗은 소나무 가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천 조각 하나가 가지에 걸려 있었어요. 진혁은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짙은 보랏빛, 손바닥 2배는 좋게 되는 크기의 그 천은 아무리 봐도 농부나 등산객의 물건이 아니었죠. 진혁은 즉각 절벽 옆 비탈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하류로 내려갈수록 물소리가 점점 귀를 때렸습니다. 바위 사이로 물이 사납게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뿜어내고 있었죠. 진혁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걸음을 옮기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위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었죠. 여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이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진혁은 2걸음 만에 여자에게 달려들어 바위 틈에서 끌어냈습니다. 진혁이 여자의 목에 2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겨우 실처럼 잡혔어요. 분당 30번도 채 되지 않는 약한 박동이었죠. 진혁은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입술 주변이 파랗고 손끝도 이미 청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단순한 저체온증이 아니었습니다. 진혁은 여자의 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숨을 맡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쓴 냄새가 났어요.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독이야. 진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여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오두막까지는 산길로 20분 거리였죠. 폭우 속에서 진혁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어깨 위에 축 늘어졌고 그때마다 진혁은 등에 업힌 여자의 손목을 한 손으로 꽉 쥐며 맥박을 확인했어요. 박동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진혁은 여자를 작업대 위에 눕혔습니다. 작업대는 원래 벌통을 손질하던 곳이었죠. 진혁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스 토치를 켜고 스테인리스 핀셋을 불꽃 위에 올렸어요. 핀셋이 벌겋게 달아오를 동안 진혁은 벌통이 있는 선반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뚜껑을 열자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올랐어요. 진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벌집 사이를 더듬어가며 일벌 몇 마리를 골라냈어요. 유독 날갯짓이 힘차고 몸통이 단단한 것들이었죠. 진혁이 달아오른 핀셋을 들고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더 짙은 파란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핀셋으로 일벌 한 마리를 집어들고 여자의 인중 바로 위에 갖다 댔습니다. 벌이 침을 쏘는 순간
여자의 몸이 가늘게 떨렸어요. 진혁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손바닥 아래, 손목 안쪽,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에 차례로 침을 놓았죠. 벌이 침을 꽂을 때마다 여자의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이 갑자기 활처럼 휘어 올라갔어요. 막혔던 숨이 터졌습니다. 진혁은 즉시 여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여자가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진혁은 손수건으로 여자의 입가를 닦아내며 호흡을 확인했어요. 들숨과 날숨이 조금씩 규칙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제서야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찬장을 열고 꿀단지를 꺼냈습니다. 진혁이 직접 채취한 짙은 황금빛 꿀이었죠. 물에 타서 여자의 입가에 흘려 넣었습니다. 여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반사적으로 꿀물을 삼켰어요. 진혁은 여자의 몸에 담요를 덮고 작업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자의 손목을 쥔 채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 오두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두막 주변에 설치해둔 무선 감지기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기 때문이죠. 진혁은 수신기를 들고 창문 옆에 붙었습니다. 산기슭 쪽에서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5, 6, 7. 7명이었죠. 군인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조용하고 빈틈이 없었어요.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혁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 여자를 찾으러 온 것이 분명했어요. 죽었는지 확인하러, 아니면 완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 온 것이었죠. 진혁은 벌통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진동 장치를 꺼냈어요. 벌통 3개의 받침대 아래에 진동 장치를 하나씩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를 손에 쥔 채 창문 옆에서 기다렸죠. 수색팀이 오두막 쪽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진혁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어요. 벌통 3개가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게, 그 다음에는 점점 크게. 벌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오두막 안까지 들렸죠. 그리고 잠시 후 바깥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처음에 하나, 그 다음엔 여럿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어요. 손전등 불빛들이 제각각 흩어지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진혁은 창문 너머 어둠 속을 바라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산안개가 오두막을 감쌌어요.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좌우로 흔들렸죠. 여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진혁이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진혁의 손에 든 핀셋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중으로 손이 올라갔습니다. 손끝에 작은 것이 닿았죠. 벌의 사체였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천천히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요. 독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았으니까. 여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이 벌침을 놓은 거야. 진혁이 핀셋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계속 누워 있어요. 여자가 진혁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한 손을 들어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쪽을 가리켰어요. 저거 가져다 줘. 진혁이 거울을 들고 왔습니다. 여자가 거울을 받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입술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손끝도 더 이상 파랗지 않았죠. 여자는 잠시 말없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거울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2 글자였습니다.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의자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여자의 눈이 오두막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군복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 부분에 패치가 달려 있었죠. 숫자 707. 여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래 벽에 스크랩에 붙인 낡은 신문 기사들이 보였어요. 영문 제목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업 사냥꾼들을 다룬 기사들이었죠. 그중 한 기사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J. 여자가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J. 강 씨가 맞지. 진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한설이야. 성진그룹 회장. 진혁이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아. 서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알고 있었어. 어젯밤에 수색팀이 놓고 간 무전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들었어. 서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혁이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남편이 당신 사망 신고서를 이사회에 냈다고. 오두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어요. 서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죠. 서리가 담요를 밀어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진혁이 말리려다 멈췄습니다. 서리가 스스로 상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진혁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날 살린 사람이 당신이야. 서리가 손을 뻗어 진혁의 손 위에 뭔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장치였어요. 지문 수집기였죠. 그 옆에 검은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성진그룹 최고 보안 등급의 출입 카드였어요.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진혁은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서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서리가 손을 들어 오두막 벽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랩 기사들 옆에 진혁이 직접 그려둔 듯한 문양 하나가 있었어요. 늑대 머리 실루엣이었습니다. 검은 늑대였죠. 블랙 울프. 진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서리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내 남편이 그 조직을 불러들였어. 그리고 그 조직은 예전에 당신 팀원들을 죽인 곳이야. 오두막 안이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진혁은 벽에 그려진 문양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그 문양을 처음 본 날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진혁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맹수가 눈을 뜨는 것처럼 조용하고 차갑게. 서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날 살린 그 손으로 나를 죽이려 한 자들을 끝내줘.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벽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양봉 도구들 뒤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전술 라이프, 그리고 먼지가 앉은 암호화된 노트북이었습니다. 진혁은 노트북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서리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오두막 안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벌통과 채밀기가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고 작업대 위에는 노트북과 수신기,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서리를 매일 새벽 4시에 깨웠어요. 서리는 처음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진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요. 진혁이 서리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서리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어요. 지금 몇 시야? 4시. 서리가 진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어요. 어제도 4시에 깨웠잖아. 오늘도 4시예요. 진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이불을 걷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혁이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두 손을 앞으로. 서리가 두 손을 내밀었어요. 진혁이 서리의 손목 안쪽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이 각도로 상대방 눈을 향해 밀어넣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방향이야.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진혁이 자신의 얼굴 앞에 손을 세웠어요. 서리가 손목을 뒤집으며 밀어냈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느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늦어요. 몸이 먼저 나가야 해. 서리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했어요. 이번엔 더 빠르게. 진혁이 손목을 잡지 못했죠. 서리의 손끝이 진혁의 눈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진혁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서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진혁은 식단을 챙겼어요. 직접 채취한 꿀과 사냐초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서리는 처음에 입에도 대지 않으려 했지만 사흘째가 되자 남기지 않고 먹었어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울렁거리던 속도 가라앉았어요. 낮에는 진혁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서리가 옆에 붙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진혁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최도준이 담보로 잡아둔 주식들이에요. 이걸 건드리면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하죠. 서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돼? 공매도 물량이 충분히 쌓이면 반대 매매가 시작돼요. 그럼 최도준은 현금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비자금도 그쪽으로 돌리겠지. 진혁이 서리를 옆으로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서리가 팔짱을 꼈어요. 블랙 울프한테 줄 돈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줄을 먼저 자르는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리가 낮게 말했어요. 제이가 움직이면 최도준이 알아챌 거야. 진혁이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채야죠. 그래야 겁을 먹으니까. 서리가 진혁을 바라봤어요. 진혁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이 남자의 전략이 복수가 아니라 심리전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날 저녁 진혁의 수신기에서 짧은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진혁이 수신기를 들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눈살이 좁혀졌습니다. 열감지 신호였어요. 오두막 동쪽 사람의 체온이 잡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죠. 설혜 씨. 진혁이 낮게 불렀어요. 서리가 다가왔습니다. 불 다 꺼요. 지금 당장. 서리는 묻지 않았어요. 방 안의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진혁은 어둠 속에서 전술 라이플을 챙겼어요. 그리고 서리의 팔을 잡아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마요. 서리가 벽에 등을 붙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이 뒷문 쪽으로 사라졌어요. 오두막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 진혁은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풀숲을 피하고 마른 흙 위만 골라 발을 뒀습니다. 오두막 동쪽 나무 사이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보였어요. 손에 들린 장비가 보였습니다. 열감직이었죠. 블랙 울프의 요원들이었어요. 진혁은 숨을 고르며 그들의 수를 셌습니다. 4시였어요. 설이 혼자 오두막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진혁이 가슴 주머니에서 소형 통신기를 꺼냈어요. 요원들이 든 장비의 주파수를 찾아 짧게 교란 신호를 보냈습니다. 열감지기 화면이 일그러졌어요. 요원들이 장비를 흔들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틈에 진혁이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진혁에게 위조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미화원 신분증이었어요. 사진까지 들어가 있었죠. 이걸로 본사에 들어가는 거야. 야간 청소 인력은 신원 조회가 느슨해요. 내가 박 실장을 통해 명단에 이름을 넣어뒀어. 서리가 신분증을 뒤집어 봤습니다. 이사들이 최도준한테 매수되는 현장을 잡아야 해. 진혁이 작은 카메라를 서리의 손에 쥐어줬어요. 단추만 한 크기였습니다. 재킷 두 번째 단추 자리에 끼워요. 렌즈가 정면을 향하게. 서리가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진혁이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서 나오는데 2시간이에요. 2시간이 넘으면 내가 들어간다.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들어와도 돼. 진혁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혼자 나올 수 있어. 서리가 말했어요. 진혁은 잠시 서리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죠. 1시간 50분이 넘으면 들어가요. 서리가 피식 웃었어요. 진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진혁은 인근 안가에서 서리의 동선을 원격으로 감시했어요. 서리가 심은 소형 카메라에서 영상이 실시간으로 넘어왔죠. 이사 회의실 창문 너머 최도준과 이사들이 마주 앉은 모습이 잡혔습니다. 봉투가 오갔어요. 진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수신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진혁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서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가 멈춰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이었어요.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건물 지하 진입로로 돌진하면서 진혁은 연막탄을 뽑았습니다. 지하에서 연막이 터지는 순간 서리를 쫓던 2명이 기침을 하며 시야를 잃었어요. 진혁은 그 틈을 비집고 비상계단 입구로 뛰었습니다. 서리가 계단 중간에 서 있었어요.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죠. 손에 전술 라이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 블랙 울프 요원 한 명이 손등을 쥐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진혁이 서리를 봤습니다. 서리가 진혁을 봤어요. 늦었네. 서리가 나이프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자. 진혁이 말했어요. 둘이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순간 지하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블랙 울프의 차량이었어요. 진혁이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켰습니다. 도심도로 위로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블랙 울프의 차량이 속도를 높이며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충돌이 목적이었죠. 진혁이 오토바이를 갑자기 세웠습니다. 차량이 앞으로 지나쳤어요. 진혁은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않은 채 허리에서 소형 저격 장치를 뽑았습니다. 뒷타이어를 겨눴어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며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어요. 진혁은 이미 오토바이를 다시 출발시킨 뒤였습니다. 서리가 진혁의 등에 바짝 붙은 채 앞을 바라봤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폐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진혁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서리가 내렸습니다. 진혁도 내리려다 한쪽 무릎을 짚었어요. 서리가 진혁의 등을 봤습니다. 재킷 뒤쪽이 검게 젖어 있었어요. 손을 대봤습니다. 손바닥에 붉은 것이 묻어났죠. 진혁 씨, 서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진혁이 몸을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 서리가 진혁의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진혁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땀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서리가 진혁의 재킷 뒤를 들어 올렸어요. 깨진 유리 파편이 박혀 있어도 서리의 손이 멈췄어요. 이거 나 때문이야. 서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돌려 서리를 봤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혁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안에 원망도 없고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서리는 그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혁이 폐차장 구석 창고에서 구급상자를 찾아왔어요. 서리가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할게. 진혁이 서리를 봤어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 그래도 내가 할게. 진혁은 말없이 재킷을 벗었습니다. 서리가 파편을 핀셋으로 빼냈어요. 진혁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손이 떨렸어요. 핀셋을 쥔 손이 아니라 상처 주변을 누르고 있는 다른 손이 떨렸습니다. 실로 상처를 꿰매는 동안 진혁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블랙 울프를 처음 만난 건 중동이었어요. 서리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작전 정보가 새나갔어. 우리 팀이 매복지에 들어가는 순간 사방이 막혔죠. 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어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았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눌러두었기 때문이라는 걸. 나만 살아나왔어요. 서리가 마지막 매듭을 묶었습니다. 진혁의 등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혼자 살아남은 게 짐이었겠네. 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어요. 서리가 손을 걷었습니다. 진혁이 셔츠를 다시 입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진혁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블랙 울프의 국내 본부가 성진그룹 물류센터 지하에 있어요. 서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내 건물 안에. 당신 남편이 들여놓은 거죠. 서리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이사회가 언제야? 내일 모레.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이 서리를 봤어요. 이사회 전날까지 최도준의 모든 자산을 묶을 수 있어요. 서리가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하자. 진혁이 자판 위에 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도록 나란히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창고 밖에서 바람이 낡은 철문을 흔들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진혁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 한쪽에 붉은 글씨로 완료 표시가 떴어요. 진혁이 말했습니다. 됐어요. 내일 밤 12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최도준 앞으로 된 자산이 전부 잠겨요. 서리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어요. 진혁 씨. 진혁이 서리를 봤습니다. 고마워. 아까와 똑같이 두 글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게가 달랐습니다.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폐차장 창고 문이 안쪽에서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섰어요. 나이는 진혁과 비슷해 보였지만 체격이 더 다부졌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진혁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차 중사였어요.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 중사의 어깨를 한번 쥐었습니다. 서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차 중사가 안쪽 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어요. 진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류센터 지하에 폭약이 들어갔습니다. 어젯밤에 확인했어요. 진혁이 서류를 펼쳤죠. 서리가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차 중사가 서리를 향해 시선을 옮겼어요. 회장님, 최도준이 단순히 경영권만 노린 게 아닙니다. 서리가 차 중사를 바라봤어요. 성진그룹 물류망을 통째로 블랙 울프한테 넘기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유통 경로를 마약 운반에 쓰겠다는 거예요. 창고 안이 조용해졌죠. 서리의 손이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회사 물류망으로. 서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차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도 확보했습니다. 최도준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서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혁이 서리를 봤어요. 서리의 눈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죠. 분노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었어요. 서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만 하고 끝낼 수가 없네. 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리가 진혁을 바라봤죠.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물류망에 연결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전국의 협력업체만 3,000개가 넘어.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서리가 똑바로 섰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 그 순간 진혁의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알 수 없는 접속 신호였죠. 진혁이 자리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눈살이 좁혀졌습니다. 누군가 진혁의 개인 암호 채널로 접속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혁이 차 중사를 봤죠. 비켜요. 차 중사와 서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혁이 접속을 허용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죠.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짧게 민머리에 눈 아래 긴 흉터가 있었죠.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진혁. 진혁의 손이 자판 위에서 멈췄어요. 서리가 진혁의 얼굴을 봤죠. 진혁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굳은 게 아니었어요. 얼어붙은 것이었죠.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많이 찾았어. 강원도 오지에 숨어서 벌이나 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진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카이. 남자 카이가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반갑지 않아. 그럴 줄 알았어. 카이가 카메라 옆으로 시선을 옮겼죠. 화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어두운 공간이 보였습니다. 구석에 의자가 놓여 있었죠. 의자에 누군가 묶여 있었어요. 서리가 화면을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묶여 있는 사람은 젊은 여자였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서리는 단번에 알아봤죠. 지희야. 서리가 화면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카이가 다시 화면 중앙으로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들리지, 한 회장. 아직 살아있어. 지금은. 서리의 손이 노트북 옆 책상을 짚었죠.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카이가 진혁을 향해 말했어요. 단신으로 와. 오늘 밤 10시 동항 폐양만 창고. 혼자 오면 동생을 돌려보내줄게. 둘이 오면 그 자리에서 끝내. 진혁이 카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카이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옛날 중동에서처럼 또 혼자 살아남고 싶으면 이번엔 제 발로 와야지. 화면이 꺼졌습니다. 창고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죠. 서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갈게. 진혁이 서리를 봤습니다. 안 돼요. 지희가 거기 있어. 내 동생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차 중사를 봤습니다. 유인책이야. 설혜 씨를 끌어내려는 거야. 차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서리가 진혁이 앞으로 섰죠. 그래도 가봐야 해. 지희가 거기 있는데 어떻게 안 가? 진혁이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서리의 눈이 떨리고 있었어요. 안에서 무언가를 누르고 있었죠. 작전대로 가면 지희를 구할 수 있어요. 진혁이 말했습니다. 내 말 들어요. 서리가 진혁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윽고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죠. 밤 9시 50분 진혁과 차 중사, 설의 셋은 동항 폐양만 창고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창고는 한국 끝 바다와 맞닿은 곳에 있었죠. 불이 꺼져 있었어요. 창문도 막혀 있었습니다.
진혁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죠. 차 중사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진혁과 서리가 정면 입구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진혁이 문을 밀었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쪽이 어두웠어요. 진혁이 먼저 들어섰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창고 안 한가운데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의자에 스피커가 묶여 있었죠.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니 살려줘. 언니. 지희의 목소리였죠. 녹음이었습니다. 진혁이 발을 멈추며 외쳤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서리가 몸을 돌리는 순간 창고 천장과 벽 곳곳에서 빨간 점이 나타났죠. 저격 조준선이었습니다. 10개, 20개, 그 이상이었어요. 진혁이 서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죠. 바닥에 총탄이 박혔어요. 진혁은 서리를 감싸 안은 채 창고 안쪽으로 뛰었습니다. 차 중사의 목소리가 무선으로 들어왔어요. 옥상에 저격수 넷, 동쪽 창고 측면에 3명. 저는 이쪽 잡겠습니다. 진혁이 주변을 훑었죠. 창고 북쪽 벽 아래에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바다로 연결된 하수구였어요. 진혁이 서리의 팔을 잡았죠. 숨 크게 들이쉬어요. 서리가 진혁을 봤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응. 서리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죠. 진혁이 먼저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서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죠. 어둠이었어요. 진혁이 서리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중에서 진혁이 움직였죠. 방향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총성도 차 중사의 목소리도 없었죠. 서리의 폐가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진혁이 멈췄습니다. 서리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갔죠. 어둠 속에서 서리의 눈이 보였어요. 진혁이 자신의 호흡기를 서리의 입에 물렸습니다. 서리가 숨을 받아 마셨죠. 진혁이 다시 받아 물었어요. 번갈아 가며 물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출구가 보였죠.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진혁이 서리를 밀어 올렸습니다. 서리가 수면 위로 나오며 숨을 터뜨렸죠. 진혁이 뒤따라 올라왔어요. 보트 정박장 아래였습니다. 나무 부두 사이로 불빛이 새어 들어왔죠. 진혁이 서리를 부두 기둥 뒤로 밀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두 위에서 발소리가 났죠. 진혁이 서리를 눌러 앉히고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멈췄죠. 부두 판자 사이로 불빛이 비쳤어요. 손전등이었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손을 꽉 쥐었죠. 서리는 숨을 참았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쪽 저쪽을 훑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손을 풀었어요. 진혁이 부두 옆 사다리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확인했죠. 그리고 서리에게 손짓했어요. 서리가 사다리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부두 위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죠. 그림자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카이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정예 대원들이 늘어서 있었죠. 카이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역시 물에서 나올 줄 알았어. 진혁이 서리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죠. 진혁이 한쪽 다리를 짚으며 쓰러질 뻔했어요.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서리가 진혁의 팔을 잡았죠. 진혁이 이를 악물었어요.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카이의 대원들이 가까워졌죠. 진혁이 서리를 옆으로 밀었어요. 저쪽 컨테이너 사이로 뛰어요. 지금. 서리가 진혁을 봤습니다. 같이 가. 뛰라고. 진혁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죠. 서리가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어요.
컨테이너 사이로 뛰었습니다. 진혁이 부두 아래 가스배관 쪽으로 몸을 날렸죠. 다리가 끌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배관 밸브를 손으로 잡아 비틀었습니다. 가스 냄새가 퍼졌죠. 진혁이 주머니에서 발화장치를 꺼냈어요. 카이가 소리쳤습니다. 잡아. 진혁이 발화장치를 눌렀죠. 불기둥이 솟구쳤어요. 배관을 따라 화염이 번졌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항만 전체를 흔들었죠. 서리는 컨테이너 사이에서 폭발음을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죠. 그리고 불길 속에서 무언가가 바다 쪽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죠. 서리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려 했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불길 아래 바다를 삼켰죠. 카이가 부두 끝에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봤어요. 대원들이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카이가 천천히 등을 돌렸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진혁은 파도 속에서 눈을 떴어요. 귀가 울렸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서리의 손목을 쥔 채였죠. 진혁이 물속에서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총을 맞은 다리였어요. 통증이 허벅지까지 치고 올라왔죠. 진혁은 이를 악물고 발을 찼습니다. 서리를 끌어당기며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서리가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등을 한 손으로 받쳤죠. 파도가 두 사람을 덮쳤어요. 진혁은 서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숨 쉬어요. 천천히. 서리가 진혁의 팔을 잡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혁의 얼굴이 보였죠. 살아있어. 서리가 짧게 말했어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엄쳐요. 저쪽? 진혁이 턱으로 방향을 가리켰죠.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쪽이었어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도를 가르며 헤엄쳤어요. 진혁은 한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했죠. 팔로만 물을 저었습니다. 서리가 진혁의 옆에 붙어 함께 움직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죠. 갯벌이 발에 닿았을 때였어요. 서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혁이 뒤따라 갯벌에 손을 짚었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파도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여기 사람이 있어. 빨리 와봐.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나? 이봐요. 노인이 진혁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진혁이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노인이 진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피가 이게 뭐야? 노인의 아내가 달려왔죠. 서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등을 쓸었어요. 아이고 아가씨. 정신 차려봐요. 서리가 눈을 떴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서리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죠. 서리는 그 온기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노부부는 두 사람을 부축해 마을 안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목조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된장 냄새가 났죠. 낡은 장판 위에 이불이 깔렸어요. 진혁이 눕혀졌습니다. 노인이 진혁의 바지를 걷었어요. 총상 부위를 보자 혀를 찼습니다. 이거 총 맞은 거 아니야. 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인이 진혁을 내려다봤습니다. 군인이야. 진혁이 노인을 봤죠. 예전에 노인이 잠시 진혁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찬장에서 된장 한 덩이와 약초 묶음을 꺼냈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서리가 진혁 옆에 앉았어요. 진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숨은 쉬고 있었어요. 서리가 진혁의 손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맥박을 짚었죠. 진혁이 눈을 떴어요. 뭐해요? 맥박 보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맨날 하던 거잖아. 진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리가 손을 거두지 않았죠. 노인이 돌아와 약초를 으깨 상처에 올렸어요. 된장을 덧발랐습니다. 진혁의 눈썹이 찌푸려졌죠. 따가워도 참아. 내 아들이 군대에서 이 방법으로 살았어.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혁이 노인을 봤어요. 아드님이 군인이셨습니까? 노인이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죠. 였지. 지금은 없어. 오두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부엌에서 뜨거운 죽을 들고 나왔어요. 흰죽이었습니다. 서리 앞에 먼저 놓았죠. 먹어요. 몸이 따뜻해져야 해. 서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죠. 서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노인의 아내가 서리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서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의 아내가 서리의 등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쓸었죠. 서리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진혁은 처치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노인이 진혁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딜 가려고. 패를 끼쳤습니다. 이만. 밤중에 갯벌에서 건진 사람한테 패가 어딨어. 누워있어.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진혁이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이 먼저 눈을 돌리지 않았죠. 진혁이 다시 누웠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혁이 먼저 눈을 떴어요. 서리는 옆에서 아직 자고 있었죠. 진혁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창고 쪽으로 걸어갔죠. 창고 안을 훑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었어요. 진혁이 라디오를 들어 뒤집었죠. 나사를 풀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부품들을 하나씩 살폈죠. 노인이 창고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 하나? 신호기 만들어야 합니다. 라디오 부품 좀 써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라디오를 봤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고장 난 거야. 써. 진혁이 부품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뭘 만들길 좋아했는데. 진혁이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죠. 어느 부대였습니까? 특전사. 진혁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다시 움직였습니다. 기수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기수를 말했어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감한 분들이 많았던 기수입니다. 노인이 진혁의 옆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가 깨어난 건 한낮이었어요. 노인의 아내가 서리에게 낡은 외출복을 내밀었습니다. 갈아입어요. 젖은 거 입고 있으면 안 돼. 서리가 옷을 받아들었어요. 수수한 감색 저고리와 바지였습니다. 서리가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재벌가의 회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리는 한참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얼굴이 가장 솔직한 얼굴이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나물이었죠. 네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리가 수저를 들다가 노인의 아내를 봤어요. 어머니. 노인의 아내가 서리를 봤죠.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노인의 아내가 잠시 서리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접혔어요. 불러요. 좋지. 서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셔서. 노인의 아내가 서리의 밥그릇에 나물을 더 얹었어요.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거지 뭘 물어. 진혁이 밥상 너머로 서리를 봤습니다. 서리가 나물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죠. 눈이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진혁이 완성한 신호기에서 짧은 발신음이 나왔죠. 진혁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박 실장이었죠. 그날 밤 늦게 차 중사와 박 실장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차 중사가 진혁 앞에 서서 말했죠. 서울 전역에 형님 얼굴이 붙었습니다. 테러범으로.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도준이 신고했겠지. 예. 공권력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서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우리가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사회 전에 끝내야 해요. 진혁이 말했죠. 차 중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사회가 내일 모레입니다. 진혁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리가 진혁 옆에 나란히 섰죠. 두 사람이 서류를 함께 들여다봤어요.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박 실장이 창문으로 내다봤죠. 검은 차 2대가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진혁과 노인이 눈이 마주쳤죠. 노인이 먼저 말했어요. 내가 처리할게. 진혁이 노인을 봤습니다. 위험합니다. 내 마을이야. 노인이 외투를 걸치며 말했어요. 노인의 아내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청년 몇 명이 이미 나와 있었죠. 노인이 청년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청년들이 고기잡이 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항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났어요. 배가 움직이고 있었죠. 마을 입구에 있던 검은 차들이 항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청년들이 검은 차의 시선을 바다로 끌어낸 거였어요. 진혁이 창고에서 노인의 아들이 쓰던 낡은 지프차를 찾아냈습니다. 보닛을 열었어요. 엔진을 들여다봤죠. 차 중사가 옆에 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두 사람이 엔진을 손봤어요. 배기구를 막고 차체 색을 어둡게 바꿨습니다. 추적 장비가 반응하지 않도록 차 안쪽 배선도 손을 봤죠. 새벽 2시였어요. 진혁이 창고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쓴 것이었죠.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진혁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 진혁이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제자리에 놓았죠. 그리고 창고 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리가 창고 문 옆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죠. 다 읽었어. 진혁이 서리를 봤습니다. 그 사람 글이 좋더라. 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리가 진혁 옆에 나란히 섰죠.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리가 낮게 말했어요. 내일 서울 가면 끝내자.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내요. 서리가 진혁을 봤어요. 이번엔 혼자 살아남는 거 아니야. 진혁이 서리를 봤죠. 서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어선 한 척이 항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9시였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계 인사들이 수행원을 달고 들어섰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강당 양옆 통로를 메웠죠. 단상 위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현수막에는 최도준의 이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취임을 축하하는 음악이 낮게 깔렸어요. 최도준이 단상 옆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을 봤어요. 수행원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죠. 회장님, 5분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최도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눈 안에 긴장은 없었죠. 서리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강당 밖 주차장 한쪽 낡은 지프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차 안에 진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당 내부 카메라 12개 전부 제가 쥐고 있습니다. 출입문 제어도 연결됐어요. 진혁이 낮게 말했죠. 시작하면 신호 줄게요. 진혁이 노트북을 덮었어요. 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청바지에 점퍼 차림이었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진혁이 본사 건물 옆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당 정문 앞이었어요. 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빌려준 낡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어요. 눈 아래 그늘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차 중사가 서리의 뒤 2걸음 거리에 서 있었죠. 서리가 강당 정문을 바라봤어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어폰으로 진혁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나 들어간다. 서리가 낮게 대답했어요. 나도. 강당 안 최도준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최도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최도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강당 앞쪽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적외선 화면이었죠.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 여자가 음료를 마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가 화면에 잡혔어요. 최도준이었죠. 여자가 쓰러지는 장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최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죠. 옆에 서 있던 블랙 울프 요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때 강당 정문이 열렸습니다. 서리가 들어섰어요. 낡은 코트를 벗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옷이 드러났죠. 짙은 남색 정장이었어요. 구김 하나 없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서리를 향했죠. 서리는 플래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굽있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누군가 외쳤습니다. 한 회장님이다. 강당이 폭발했어요. 기자들이 앞다퉈 달려들었죠. 수행원들이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차 중사가 조용히 그들을 옆으로 밀어냈어요.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을 향해 걸었죠. 최도준이 단상 위에서 서리를 내려다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서리가 단상 계단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향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최도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 서리가 최도준 앞에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서리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손바닥이 최도준의 뺨을 갈겼습니다.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죠. 최도준이 휘청거렸어요.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서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한설이입니다. 성진그룹 회장이죠.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퍼졌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3주 전 제 남편이 저를 독살하려 한 장면입니다. 저는 살아있어요. 강당이 웅성거렸죠. 기자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강당 천장 기계실에서 진혁이 움직였어요. 블랙 울프 요원 둘이 진혁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진혁이 몸을 낮췄죠. 성광탄을 꺼내 요원들 사이에 던졌어요. 폭발음과 함께 하얀 빛이 터졌습니다. 두 요원이 눈을 감으며 비틀거렸죠. 진혁이 첫 번째 요원의 손목을 꺾었어요. 두 번째 요원의 뒷목을 눌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리 없이 쓰러졌죠. 진혁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최도준과 블랙 울프가 체결한 계약서였어요.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 아래 비자금 계좌 내역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마약 유통 경로가 지도 위에 표시됐어요. 성진그룹 물류망이 붉게 표시됐죠.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진혁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어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어왔죠. 전송 완료입니다. 전국 주요 언론사, 금융감독원, 검찰청 동시 발송됐어요. 진혁이 이어폰을 빼며 낮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강당 안에서 최도준이 단상을 내려가려 했어요. 계단 아래 차 중사가 서 있었죠. 최도준이 돌아섰습니다. 반대쪽 출구로 향했어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도 마찬가지였죠. 최도준이 문을 두드렸어요. 박 실장이 원격으로 모든 출입문을 잠근 거였습니다. 최도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서리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눈이 최도준에게 쏠렸죠. 서리가 이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주주총회 의결을 요청합니다. 최도준 부사장 해임안입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이 손을 들었죠. 한 명씩, 또 한 명씩. 과반이 넘었어요. 서리가 말했습니다. 가결입니다. 강당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진혁이 사전에 익명으로 제보한 증거물을 확보한 수사관들이었죠. 수사관이 최도준에게 다가갔어요. 최도준 씨, 살인교사 및 테러 조직 가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도준이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소용없었죠. 수갑이 채워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쉬지 않고 터졌습니다. 서리는 단상 위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강당 천장 기계실에서 진혁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죠. 서리가 단상에서 내려오다가 진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진혁이 서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죠. 서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강당을 나왔습니다. 본사 건물을 빠져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리가 눈을 감았다가 뜨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진혁이 걸으며 말했어요. 다리 괜찮아요. 서리가 진혁을 봤습니다. 질문이야, 확인이야? 확인이요. 서리가 앞을 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두 사람이 주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낡은 지프차가 보였죠. 서리가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진혁이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서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본사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서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죠. 굽은 길을 돌아 올라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어요. 서리가 말했어요. 강원도 가는 거야. 진혁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서리가 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눈을 감았죠. 차가 산길을 달리는 동안 서리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진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리도 내렸죠. 오두막 마당에 벌들이 날고 있었어요. 진혁이 벌통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죠. 서리가 진혁 옆에 섰어요.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진혁이 서리를 봤습니다. 서리가 벌통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가르쳐 줄게요. 진혁이 채밀기를 꺼냈어요. 서리에게 건네며 잡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서리가 서툰 손으로 채밀기를 움직였죠. 꿀이 흘러나왔어요. 서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진혁이 그 모습을 봤어요. 오래 봤죠. 서리가 진혁을 돌아봤습니다. 왜? 진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리가 다시 채밀기를 움직였습니다. 꿀이 더 흘러나왔죠. 서리가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입에 넣었어요.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달다. 진혁이 말했어요. 야생화 꿀이에요. 이 산에서 난 거야. 서리가 다시 손가락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진혁 쪽으로 내밀었죠. 진혁이 서리를 봤어요. 서리가 기다렸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손가락을 잡고 꿀을 맛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벌들이 주변을 날았죠.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였어요. 서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진혁 씨. 진혁이 서리를 봤어요.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진혁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꿀이 묻은 손이었죠. 있을게요. 서리가 진혁의 손을 마주 쥐었어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진혁의 전술 패드에서 진동이 왔어요. 진혁이 패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죠. 검은 연기였어요. 성진그룹 복지재단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창문에서 불길이 솟고 있었죠. 진혁의 손이 굳었어요. 서리가 패드를 들여다봤습니다. 서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죠. 진혁이 패드 화면을 확인했어요. 발신자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카이였죠. 복지재단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전술 패드를 쥔 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카이가 보낸 영상이었죠. 건물 안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였죠. 서리가 패드를 빼앗듯 잡았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패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서리의 무릎이 꺾였어요. 진혁이 서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고 있었죠. 온몸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손끝부터 시작됐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팔이 굳었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경독 후유증이었어요. 공황이 몰려오면 재발한다고 진혁이 말했던 그것이었죠. 진혁이 서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리의 눈이 진혁을 향했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죠. 눈만 움직였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손을 잡았어요. 굳어있는 손이었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손끝을 들어 자신의 입술로 깨물었죠. 세게 하지만 다치지 않을 만큼. 서리의 눈이 커졌어요. 손끝에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눈을 바라봤어요. 들어요. 내 말 들어요. 서리의 눈이 진혁을 봤죠. 아이들 내가 데려올게요. 반드시. 서리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손끝을 한 번 더 깨물었어요. 서리의 입에서 작게 소리가 났죠. 가지마. 간신히 나온 두 마디였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손을 꽉 쥐었어요. 갔다 올게요. 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장을 열었어요. 전술 장비가 하나씩 꺼내졌죠. 나이프, 섬광탄, 통신기. 진혁이 장비를 몸에 두르며
차 중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복지재단 건물로 와요. 지금 당장. 차 중사의 목소리가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15분. 진혁이 서리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리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혁이 서리의 손을 쥐었죠. 여기 있어요. 움직이면 안 돼. 서리가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두막 창문이 갑자기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안으로 쏟아졌어요. 진혁이 몸을 낮췄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블랙 울프의 암살자였어요. 손에 칼이 들려 있었죠. 암살자의 눈이 바닥에 쓰러진 서리를 향했습니다. 진혁이 암살자와 서리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암살자가 칼을 휘둘렀죠. 진혁이 팔로 막았습니다. 팔뚝에 칼날이 스쳤어요. 피가 흘렀죠. 진혁이 암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뒤엉켰습니다. 암살자가 덩치가 컸어요. 진혁을 밀어붙였죠. 진혁이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암살자의 손이 진혁의 목을 조였어요. 진혁이 암살자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찍었습니다. 암살자가 비틀거렸어요. 진혁이 암살자를 벽으로 밀었죠. 암살자가 다시 서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리가 바닥에 쓰러진 채였어요. 손이 굳어 있었죠. 암살자가 서리를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서리의 눈이 암살자를 봤어요. 손끝을 움직이려 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이를 악물었어요. 손등을 들어 이빨로 깨물었습니다. 살이 지지겨지는 통증이 왔어요. 손끝에 감각이 터졌죠. 서리의 손이 옆을 더듬었어요. 핀셋이 손에 잡혔습니다. 진혁이 작업대 위에 두었던 것이었죠. 암살자가 서리 앞에 섰어요. 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들었죠. 서리가 핀셋으로 암살자의 발목을 찔렀어요. 암살자가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진혁이 달려들었죠. 암살자를 벽으로 밀어붙였어요. 진혁이 벽 옆 선반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벌통이었어요. 진혁이 벌통 받침대를 발로 찼죠. 벌통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벌들이 터져 나왔어요. 암살자가 비명을 질렀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혁이 암살자의 뒷목을 눌러 쓰러뜨렸어요. 암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버둥거렸습니다. 진혁이 서리에게 돌아왔어요. 서리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진혁이 오두막 문을 나섰습니다. 복지재단 건물 앞은 경찰차와 소방차로 가득했어요. 진혁이 차 중사와 합류했죠. 차 중사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카이가 건물 전체에 인계철선을 깔았어요. 진혁이 건물을 훑었어요. 경찰은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경찰이 들어오면 폭파하겠다고 했어요. 진혁이 턱으로 건물 옆을 가리켰습니다. 환풍구로 들어간다. 차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건물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저지선을 낮은 자세로 통과했죠. 환풍구 덮개를 열었어요. 진혁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차 중사가 뒤를 따랐죠. 환풍구 안은 어두웠어요. 소리 없이 기어갔습니다. 진혁이 앞장섰죠. 팔꿈치와 무릎으로 몸을 밀었어요. 총을 맞은 다리가 끌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 환풍구 출구에서 진혁이 멈췄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죠. 카이의 대원 2명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감지기를 들고 있었어요. 진혁이 차 중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진혁이 섬광탄을 꺼냈어요.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환풍구 출구로 던졌죠. 폭발음과 함께 하얀 빛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대원들이 눈을 감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진혁이 환풍구에서 뛰어내렸죠. 첫 번째 대원의 목 뒤를 쳤어요. 쓰러졌습니다. 차 중사가 두 번째 대원을 제압했죠. 진혁이 3층으로 뛰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3층 복도에 인계철선이 보였습니다. 진혁이 몸을 낮췄어요. 인계철선 아래로 기어갔죠. 하나, 둘, 셋. 5개를 넘었어요. 복도 끝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진혁이 문 손잡이를 잡았죠. 힘을 줬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열렸어요. 아이들이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6명이었어요. 가장 어린 아이는 5살쯤 돼 보였죠. 아이들이 진혁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았죠. 진혁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어깨에 충격이 왔어요. 진혁이 벽을 짚었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았어요. 복도 쪽에서 카이의 대원이 나타난 것이었죠. 진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대원이 다시 총을 겨눴어요. 진혁이 나이프를 뽑았죠. 대원의 손목을 쳤습니다. 총이 떨어졌어요. 진혁이 대원을 복도 쪽으로 밀어냈죠.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진혁이 이를 악물었어요. 아이들에게 돌아갔죠. 아저씨 피나요.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10살쯤 된 여자아이였어요. 괜찮아. 너희가 먼저야. 진혁이 방탄조끼를 벗었어요. 아이들에게 씌웠습니다. 조끼 하나로 2명을 감쌌죠. 진혁이 창문을 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차 중사가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죠. 진혁이 손짓했어요. 차 중사가 로프를 던졌습니다. 진혁이 로프를 창문 기둥에 묶었어요. 첫 번째 아이를 로프에 매달았습니다. 눈 감아. 아저씨가 잡고 있을게. 아이가 눈을 감았어요. 진혁이 로프를 내렸습니다. 차 중사가 아래에서 받았죠.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진혁이 하나씩 내려보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이였어요. 카이가 문 앞에 섰죠. 팔짱을 꼈어요.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고생하네. 진혁이 카이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네 번째 아이를 로프에 매달았습니다. 카이가 말했어요. 중동에서 내 팀원들이 죽을 때 울었어. 진혁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안 울었지. 돈만 챙겼잖아. 카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맞아. 그게 나야. 진혁이 로프를 내렸습니다. 차 중사가 받았죠. 5번째 아이를 로프에 매달았어요. 카이가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폭파 준비해. 진혁이 몸을 돌렸어요. 카이를 향해 뛰었죠. 카이가 통신기를 들었습니다. 진혁이 카이의 손을 쳤어요. 통신기가 바닥에 떨어졌죠. 진혁이 통신기를 발로 밟았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켰어요. 카이가 진혁의 어깨 총상 부위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진혁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카이가 진혁을 밀었죠. 진혁이 복도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인계철선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혁이 몸을 낮췄죠. 간신히 피했습니다. 카이가 달려들었어요. 진혁이 옆으로 비켰습니다. 카이가 인계철선에 발이 걸렸죠. 폭발음이 복도를 흔들었어요. 카이가 날아갔습니다. 벽에 부딪혀 쓰러졌죠. 건물이 흔들렸어요. 진혁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남아 있었죠. 가장 어린 아이였어요. 진혁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가 진혁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그때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폭발이 났어요. 바닥이 기울었죠. 진혁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로프를 잡았어요. 아이를 가슴에 안은 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죠. 아래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설이었어요. 차 중사 옆에 서 있었죠. 몸을 이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에 서치라이트를 들고 있었어요. 건물 위를 향해 빛을 쏘고 있었죠. 진혁이 서리를 봤습니다. 서리가 진혁을 올려다봤어요. 진혁이 로프를 잡고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였죠. 어깨에서 피가 흘렀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려갔죠. 땅에 발이 닿았어요. 진혁이 아이를 차 중사에게 넘겼습니다. 아이가 차 중사의 품에 안겼죠. 건물 뒤쪽에서 폭발이 일었어요.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진혁이 폭발 충격에 앞으로 쓰러졌죠. 서리가 달려왔어요. 진혁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혁의 얼굴을 들었죠. 등 전체에 화상이 보였어요. 점퍼가 타 있었습니다. 서리의 손이 떨렸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찢은 천으로 진혁의 등을 감쌌죠. 진혁이 눈을 떴어요. 서리를 봤습니다. 아이들. 서리가 대답했어요. 다 나왔어. 6명 다. 진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서리가 구급대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빨리.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들것이 펼쳐졌죠. 서리가 진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죠. 건물 옥상에서 카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이 올라왔습니다. 카이의 손에서 블랙 울프 로비 장부가 발견됐죠. 전 세계 조직 명단이었어요. 경찰이 카이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구급차가 멀어졌어요. 서리는 진혁의 손을 쥔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힘을 줬죠. 진혁의 손이 아주 약하게 응답했어요. 서리가 진혁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구급차가 밤길을 달렸어요. 병원 복도는 밤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서리가 앉아 있었죠. 등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세운 채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 중사가 종이컵을 들고 왔습니다. 서리 옆에 앉았어요. 커피입니다. 서리가 종이컵을 받았죠. 마시지 않았어요. 손 안에서 식어가는 컵을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차 중사가 낮게 말했어요. 의사가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죠. 차 중사가 서리를 봤습니다. 서리의 눈 아래가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차 중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낮게 말했어요. 내가 끌어들인 거야. 차 중사가 서리를 봤죠. 형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도 서리가 종이컵을 내려다봤어요. 저 사람은 벌이나 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차 중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강원도 오지에서 벌 치면서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서리가 차 중사를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은 지켜야 할 게 생겼을 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회장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형님 눈빛을 못 보셨잖아요. 서리가 다시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진혁의 병실 옆 보호자 의자에서 쪽잠을 잤죠. 병원 식당에서 밥을 사다 먹었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았어요. 화장도 하지 않았죠. 박 실장이 서리를 들고 왔습니다. 서리가 복도에서 서리를 검토했어요. 서명할 것은 서명하고 지시할 것은 지시했죠. 그리고 다시 병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서리가 작은 보냉 가방을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오두막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진혁이 직접 채취해둔 로열 젤리였죠. 냉장 보관된 채였습니다. 서리가 의사를 불렀어요. 이걸 상처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의사가 성분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천연 로열 젤리군요. 항균 성분이 있어서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써주세요. 서리가 말했어요. 의사가 서리를 봤죠. 서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열 젤리가 진혁의 화상 부위에 도포됐습니다. 서리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의사가 처치를 마치고 나가자 서리가 진혁의 손 옆에 앉았습니다. 진혁의 손을 잡지는 않았어요. 그냥 옆에 손을 놓았죠. 나흘째 오후였습니다. 진혁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서리가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죠. 진혁의 눈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혁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죠. 진혁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그 다음 서리를 봤죠. 진혁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서리가 물컵을 들어 진혁의 입술에 댔습니다. 진혁이 조금 삼켰죠. 아이들. 진혁이 겨우 말했어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명 다 괜찮아. 다 집에 갔어. 진혁이 눈을 감았어요. 다시 떴습니다. 카이는 잡혔어. 장부도 나왔고. 진혁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참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서리가 그 모습을 봤어요. 손이 올라가 진혁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진혁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서리의 손을 잡으려 했죠. 힘이 없었습니다. 서리가 먼저 진혁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는 이러지 마. 서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진혁이 서리를 봤어요. 노력해 볼게요. 서리가 진혁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진혁의 회복은 빨랐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죠. 로열 젤리가 효과를 냈습니다. 화상 부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아물어갔어요. 진혁은 사흘 만에 혼자 앉을 수 있었고 닷새 만에 복도를 걸었죠. 서리가 진혁의 옆에서 팔을 내밀었어요. 잡아. 진혁이 서리의 팔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잡으라고. 진혁이 서리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혁의 보폭이 좁았죠. 서리가 맞춰 걸었어요. 복도 끝 창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깥에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어요. 나무에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있었죠. 진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벌통 확인해야 하는데. 서리가 진혁을 봤어요. 퇴원하면 가면 되잖아. 진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관리를 못하면 꿀수확이 줄어요. 서리가 피식 웃었어요. 걱정 마. 내가 배웠잖아. 진혁이 서리를 봤죠. 서리가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채밀기도 돌려봤고. 못하겠어. 진혁이 잠시 서리를 보다가 앞을 봤어요. 그 다음 말했습니다. 손목을 더 안으로 꺾어야 해요. 서리가 웃었습니다. 그 사이 바깥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최도준이 감옥에서 추가 자백을 했습니다. 블랙 울프와 연결된 국내 비리 네트워크가 하나씩 드러났죠. 수사관들이 줄줄이 움직였어요. 언론은 매일 새로운 이름을 보도했습니다. 최도준은 감옥 안에서도 불안했어요. 블랙 울프의 보복이 두려웠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카이에게 들은 것, 돈이 오간 경로까지. 수사관이 받아 적느라 손이 바빴어요. 카이의 장부에서 나온 이름들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블랙 울프의 지부들이 하나씩 해체됐어요. 유럽, 동남아, 중동.
각국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였죠. 진혁은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박 실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블랙 울프 전 세계 지부 해체 완료입니다. 카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넘어갑니다.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박 실장이 진혁을 봤죠. 형님, 이제 끝났습니다. 진혁이 창밖을 봤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박 실장이 나갔어요. 진혁이 혼자 남았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중동의 밤이 떠올랐어요. 팀원들의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진혁이 눈을 감았어요. 오래 있었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죠. 더 이상 그 얼굴들이 진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꿀이 담겨 있었어요. 차 중사가 오두막에서 가져왔어. 진혁이 유리병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꿀 냄새가 났죠. 야생화 꿀이었습니다. 진혁이 손가락을 넣어 꿀을 찍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죠. 서리가 진혁 옆에 앉았어요. 어때? 진혁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달아요. 서리가 손을 내밀었어요. 진혁이 꿀을 찍어 서리의 손가락에 올렸죠. 서리가 맛봤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이 따뜻했죠.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차 중사와 박 실장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죠. 차 중사가 진혁에게 말했어요. 형님 것도 있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 중사가 받아요. 형님,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없을 거야. 차 중사가 진혁을 받습니다.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리가 성진그룹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진혁 씨 주변 경호책에 다시 짜요. 진혁 씨가 모르게.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서리가 또 전문 경영인 면접 일정을 잡았어요. 이사회에 사회환원재단 설립안을 올렸죠. 복지재단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센터 설립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한 무명의 영웅을 기리는 장학금 이름도 정했어요. 진혁의 이름을 딴 장학금이었습니다. 서리가 진혁에게 말했어요. 이름 써도 돼. 진혁이 서리를 봤습니다. 싫어요. 왜? 장학금은 학생들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서리가 잠시 진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이름만 빌리는 거야. 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리가 웃었습니다. 허락한 거야. 진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퇴원하는 날 오후였습니다. 진혁이 병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죠. 진혁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바람 속에서 꽃 냄새가 났어요. 서리가 옆에 왔습니다. 차 키를 흔들었어요. 내가 운전할게. 진혁이 서리를 봤죠. 면허 있어요. 있어. 오래됐지만. 얼마나요? 15년. 진혁이 차 키를 서리에게 줬어요.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리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죠.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나무 냄새가 창문으로 들어왔죠. 진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에 봄이 와 있었어요. 연두색이 짙어지고 있었죠. 서리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오두막 마당에 꽃이 폈더라. 진혁이 서리를 봤어요. 차 중사한테 들었어. 서리가 앞을 보며 말했죠. 진혁 씨가 심은 거야. 진혁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봄마다 피어요.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죠.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 흰 꽃이었죠. 벌들이 꽃 사이를 날고 있었어요. 진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당에 섰죠. 벌 한 마리가 진혁의 손 위에 앉았어요. 진혁이 손을 들어 벌을 바라봤습니다. 벌이 날아갔죠. 서리가 진혁 옆에 섰어요. 다 끝났다. 서리가 말했습니다. 진혁이 서리를 봤어요. 다 끝났어요. 서리가 진혁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손을 덮었죠. 두 사람이 마당에 나란히 섰어요. 벌들이 주변을 날았습니다. 꽃 냄새가 났죠.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였어요. 진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서리가 진혁을 봤어요. 배고파. 진혁이 오두막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리가 뒤를 따랐죠. 오두막 문이 닫혔어요. 마당에 벌들만 남았습니다. 꽃 사이를 날았죠. 노을이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산속 양봉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건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죠. 도시에서 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꿀을 사러 왔다가 벌통 앞에서 1시간을 서 있다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혁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러 오는 사람도 생겼죠. 아무도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벌 잘 치는 사람이라고만 알았어요. 박 실장은 양봉장 꿀을 전 세계로 보내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에 꿀을 담아 해외로 보냈죠. 일본, 미국, 유럽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박 실장이 진혁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해외 주문이 지난달보다 2배 늘었습니다. 진혁이 벌통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포장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꿀이 흔들리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형님. 박 실장이 웃으며 나갔어요. 진혁이 다시 벌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차 중사는 마을 아래에 작은 캠프를 열었어요. 아이들에게 산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이 올라왔죠. 차 중사가 아이들 앞에서 로프를 묶는 법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복지재단에서 구출된 6명의 아이들도 왔습니다. 차 중사가 그 아이들을 보자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로프를 건네며 말했죠. 자, 따라해봐. 서리의 동생 지인은 서울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 이사장이 된 뒤로 쉬는 날이 없었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죠. 지인은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언니를 닮아 있었어요. 서리는 성진그룹 명예회장 직함을 달았지만 서울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실무를 맡았어요. 서리는 일주일에 2번 영상통화로 보고를 받았죠. 나머지 시간은 산에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정원에는 벌 정원이 조성됐어요. 도심 한가운데 꽃과 벌통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어리둥절했지만 여름이 지나자 정원 앞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꿀을 수확하면 직원들과 나눴죠. 기업 경영 잡지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서리는 인터뷰를 짧게 마쳤어요. 자연과 함께 일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기자가 더 묻고 싶었지만 서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봄이 깊어지던 오후였습니다. 진혁이 서리에게 말했어요. 산책 갈래요. 서리가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어디? 걷다 보면 알아요. 서리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진혁이 먼저 나섰죠. 서리가 뒤를 따랐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진혁이 앞장섰어요. 서리가 뒤에서 따라갔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떨어졌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가 말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리가 진혁의 등을 봤어요. 화상 흉터가 셔츠 위로 어렴풋이 보였죠. 서리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절벽 위였습니다. 진혁이 멈췄어요. 서리가 옆에 섰죠. 아래로 계곡이 보였어요. 1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의 계곡이었습니다. 서리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진혁이 서리 옆에 섰죠. 여기야. 진혁이 말했습니다. 서리가 진혁을 봤어요. 처음 발견한 곳이에요. 저 아래서. 서리가 다시 계곡을 봤습니다. 물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서리가 낮게 말했어요.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진혁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살았죠. 서리가 진혁을 봤어요. 진혁이 서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 풀밭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노란 꽃, 흰 꽃, 보랏빛 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흔들렸죠. 벌들이 꽃 사이를 날고 있었어요. 진혁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서리가 그 손을 봤어요. 진혁의 손이 나왔습니다. 작은 것이 손 안에 있었어요. 반지였습니다. 금빛이었죠. 작은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보석들이 둥글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벌집 모양이었죠. 서리의 눈이 반지에서 진혁으로 옮겨갔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왼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죠. 서리가 손을 들어 반지를 봤습니다. 햇살을 받아 금빛이 반짝였어요. 진혁이 말했습니다. 나랑 살아요. 서리가 진혁을 봤어요. 그 눈 안에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 계곡에서 처음 눈을 떴던 순간, 오두막 작업대 위에서 거울을 봤던 순간, 폭발 속에서 진혁의 손을 잡았던 순간들이 지나갔죠. 서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진혁의 가슴에 이마를 댔습니다. 진혁이 팔을 들어 서리의 등을 감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답 안 해줘요. 서리가 웃었어요. 이마를 진혁의 가슴에 댄 채로 웃었죠. 진혁의 가슴이 울렸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혁을 봤습니다. 살자. 진혁이 서리를 봤어요. 말이 없었죠. 하지만 눈빛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주변으로 벌들이 날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수백 마리가 꽃밭 위로 떠올랐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절벽 위를 가득 채웠죠. 꽃향기와 벌 날갯짓 소리가 섞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구출된 아이들, 차 중사와 박 실장, 지희. 그게 전부였어요. 오두막 앞마당에 긴 상이 놓였습니다. 꽃이 놓였죠. 마을 안악들이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막걸리가 놓였습니다. 어촌 마을 노부부가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운 한복을 입었죠. 두 사람이 마당에 들어서자 서리가 달려나갔어요. 오셨어요. 할머니가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진혁을 봤어요. 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살아야 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진혁이 고개를 들었죠. 네. 할아버지가 진혁의 어깨를 한 번 쥐었어요. 그리고 놓았습니다. 말이 없었죠. 하지만 그 손의 무게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나무 쟁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갓 수확한 꿀이 담긴 작은 단지였어요. 진혁과 서리 앞에 내밀었죠. 주례 같은 거 모르겠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알지. 서리가 단지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손가락으로 꿀을 찍었죠. 진혁의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진혁이 맛봤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 서리의 입술에 댔습니다. 마당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 중사가 눈을 붉히며 막걸리를 들이켰죠. 박 실장이 사진을 찍었어요. 지희가 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리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죠. 말이 없었습니다. 지희가 서리를 안았어요. 서리가 지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 지냈어. 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는? 나도. 저녁이 됐습니다. 마당에 불을 피웠어요. 막걸리가 돌았죠. 마을 어르신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진혁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리가 옆에 왔어요. 진혁의 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혁이 서리의 어깨를 감쌌죠. 마을 어르신의 노래가 마당을 채웠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달렸습니다. 막걸리 냄새와 꽃향기가 섞였죠. 불꽃이 타닥거렸어요. 서리가 말했어요. 좋다. 진혁이 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뭐가요? 이게 다. 진혁이 앞을 봤어요. 마당 가득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죠. 진혁이 낮게 말했어요. 나도.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벌침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이었어요. 얼굴은 없었죠. 이름도 없었습니다. 아래 작은 글씨만 새겨져 있었어요. 생명을 구한 손에 감사를. 직원들이 출근하다가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어요. 어떤 사람은 잠깐 멈췄다가 갔죠. 어떤 사람은 동상 앞에 꽃을 놓고 갔습니다. 진혁은 그 동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서울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강원도 산속에서 진혁은 오늘도 벌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지 않았어요. 맨손이었죠. 벌들이 진혁의 손 위에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진혁이 벌통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리가 마당 평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벌들이 서리의 주변을 날았어요. 서리는 책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벌이 무섭지 않았죠. 진혁이 서리를 봤어요.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서리가 말했어요. 왜? 진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리가 다시 책으로 눈을 내렸어요. 진혁이 벌통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벌들이 날았어요. 꽃향기가 산을 채웠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윙윙거리는 소리가 산울림처럼 울려 퍼졌어요.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독을 품은 벌침 하나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벌침을 놓은 손이 세상의 악을 끝냈어요. 강진혁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방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팀원들을 잃은 날부터 강원도 오지에 숨어들어 벌들과 함께 조용히 늙어가려 했죠.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절벽 아래 계곡에서 건져 올린 여자 하나가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한설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기업도 권력도 아니었다는 것을. 가장 값진 것은 조건 없이 내미는 손 하나였습니다. 독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벌침보다 날카로운 것이 있다면 그건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을 때의 눈빛이었죠. 두 사람은 상처를 딛고 평범한 하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행복이 되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